오늘은 산문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주 재밌게 읽은 책이고요. 책 제목부터 흥미로워요. 혼자 점심 먹는 사람을 위한 산문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고요. 필력 좋기로 소문난 작가님들의 글을 엮은 산문집입니다. 강지희, 김신혜, 심너울, 엄지혜, 이세라, 원도, 이환, 정지돈, 한정현, 황유미 작가님의 글이 담겨있는 산문집입니다. 일단 책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글 잘 쓰는 분들의 TMI라면 TMI랄까요? 그런 걸 보는 기분이 드는 게 산문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점심이라는 건 매일매일 해결해야 하는, 그리고 너무 당연한 듯이 반복되는 어떤 일상의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점심이 삶의 질이나 즐거움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더군다나 제목이 혼자 점심 먹는 사람을 위한 산문이잖아요. 저도 혼자 점심을 먹을 때가 많고, 그리고 혼자 점심 먹는 걸 좀 즐기는 사람으로서 같이 먹는 것도 같이 먹는 거에 어떤 즐거움이 있고, 혼자 먹는 건 또 혼자 먹는 거에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에피소드, 어떤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도 다 다르고, 또 주어진 소재는 점심이지만 그것으로부터 뻗어나갔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또 다른 소재, 또 다른 이야기는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역시나 너무나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류의 생각을 한 적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글로 풀어낸다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걸 제대로 된 글로 마주할 때 어떤 쾌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멋진 글로 써준 거에 대한 뭔가 알 수 없는 고마움, 그런 거 느낄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고 막 혼자 크크거리면서 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막 굉장히 코믹하다거나 굉장히 가벼운 느낌의 어떤 그런 책은 아니지만, 읽다가 보면 이 점심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소재이다 보니까 작가님들의 어떤 본인의 삶, 그런 이야기도 녹아 들어가 있고, 거기서 그러니까 뭐 블랙 코미디라면 블랙 코미디일까요? 그런 씁쓸하면서도 공감이 가서 웃긴 그런 장면들이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도 점심과 관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피소드, 나의 생각,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이 책을 읽는 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스몰 토크란 무엇인가? 밥은 혼자 먹는 게 편하고 익숙한 사람끼리 먹는 게 제일이지만, 살다 보면 편하지 않은 사람과 밥 먹을 기회가 생긴다. 불편한 사람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편치 않은 사람. 이를테면 회사 부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미팅 등의 이유로 마련된 식사 자리에서 익숙한 사람들 앞에서 그러듯 와구와구 먹기도 그렇고, 나 말할 기분 아니니까 밥만 먹고 갈게요 라고 우길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잔잔한 위기의식이 밀려온다. 밥 먹으면서 무슨 말 하지? 스몰 토크. 작은 이야기라는 뜻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이야기.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스몰 토크로부터 시작된다. 스몰 토크를 통해 긴장을 풀고 호감이 생겨나고, 사랑에 빠지거나 다툼을 겪고 종말을 맞는다.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가 스몰 토크 덕에 되살아나기도 한다. 이름에 스몰이 들어가 사소하게 취급당하고 있지만 스몰 토크가 있어서 인류는 혼자가 아닐 수 있다.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눈다면 1. 스몰 토크에 능한 사람, 2. 스몰 토크에 젬병인 사람, 3. 스몰 토크에 대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번에 해당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생활에 능하고 인간관계에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사람.
2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간 안타까운 사람. 스몰 토크를 못하는 사람은 미디움 토크, 라지 토크에도 서툰 경향이 있다. 3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몰 토크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되는 자신의 권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회사 부장님이라든가 이라고 생각한다. 전적으로 나의 편견이지만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아무도 시킨 적 없는 스몰 토크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몸풀기로 문제 하나를 출제한다. 다음 중 점심시간에 나눌 만한 스몰 토크 중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저 요즘 자전거로 출퇴근하거든요. 2. 요새 주식하세요? 3. 날씨가 부쩍 습해서 어제는 제습기를 다 틀었습니다. 4. 자제분이 이번에 고3이라 하셨죠? 5. 그거 아세요? 제 동기 땡땡땡씨 지난달에 이혼했대요. 정답은 당신의 마음속에. 스몰 토크에 있어 중요한 골자는 누구도 해치지 않는, 굳이 기억할 필요 없는 이야기다. 대화의 시작으로 흔히 질문을 던지곤 하는데 이는 그리 안전한 방법이 아니다. 질문의 답을 예상할 수 없고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으며 상대방이 질문의 의도를 곡해하거나 질문 자체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칭찬 역시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다. 칭찬이 아부의 색이 짙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내가 칭찬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일 수 있다. 만일 당사자 앞에서 칭찬할 경우 그가 칭찬을 듣는 일에 익숙지 않아 얼굴이 빨개지고 그걸 보는 다른 사람 얼굴도 붉어지는 난감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며 난데없이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늘어놓다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어색하게 주고받는 대화를 지켜봐야 하는 제3자는 이게 대체 무슨 분위기인지 어리둥절해할 수도 있다. 특히 평소에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억지로 칭찬하는 모습은 그저 부자연스럽게 보인다. 스몰 토크 소재로 제격인 것은 날씨,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까지 꺼내면 분위기가 하염없이 심란해지므로 주의. 여름 휴가나 연휴에 관한 이야기다. 상대방의 의중을 캘 마음 없이 그저 내 이야기를 건넨다. 이후 누군가가 자연스레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저 최선을 다했다며 먹던 밥을 마저 먹는다. 스몰 토크란 말랑말랑한 공을 아무 방향으로나 던지는 것. 그 공을 누가 받을지 받지 않을지 공이 예상하지 않은 곳에 가닿을지 걱정할 필요 없다. 스몰 토크를 할 때는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잘나 보이겠지? 똑똑해 보이겠지? 센스 있는 사람처럼 보이겠지? 등등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꺼내면 필시 상대방에게도 그 기운이 전해진다. 나의 이미지 쇄신을 염두에 두지 않은 모두에게 가뿐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만이 그 자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쯤에서 눈치 빠른 사람은 느꼈을 거다. 스몰 토크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고 길게 떠들어대는 사람일수록 스몰 토크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툭 하면 질문을 퍼붓는다. 그것도 묘하게 사생활을 후벼파는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건네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식겁한다. 때로는 칭찬이랍시고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요청하지도 않은 조언을 지루하게 늘어놓으며 맞은편에 앉은 사람을 어이없게 만든다. 심사위원이야 뭐야. 그게 꼰대 아니고 뭐야.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 효도 점심. 한두 달에 한 번 서울 근교에 있는 부모님 댁에 점심을 먹으러 간다. 부모님을 뵈러 가기에 앞서서는 각오가 필요하다. 수칙도 있다. 1.
두 분 말씀에 토달지 말 것. 마법의 한마디. 네, 그렇죠. 2. 메뉴 선택의 권한은 나에게 없음을 잊지 말 것. 아마 오리백숙집에 가게 될 것이다. 3. 부모님이 내 앞에서 서로를 디스하더라도 잠자코 있을 것. 4. 엄마가 가자는 데가 있으면 말없이 따라 나서고 가서는 끊임없이 감탄할 것. 예시. 너무 좋네요, 여기. 5. 두 분께 선사할 적당한 선물과 용돈을 준비할 것. 이 모든 게 가능하지 않은 체력과 멘탈, 경제 상황이라면 방문을 미룬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도 제대로 수행하기 쉽지 않아서 부모님 댁을 향하는 차 안에서 정신승리를 위한 구호를 읊조린다. 네 의견은 넣어둬. 그냥 듣기만 해. 견뎌. 알았지? 왜 못해? 부모님과 나 사이에는 거대한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은 수영으로도 뗏목으로도 모터보트로도 건널 수 없다. 강 너머 부모님께 닿는 방법으로는 경청, 감탄, 끊임없는 리액션, 고마움의 표현, 피트, 현금 등이 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없는 마음이라도 표현하려는 의지, 어떻게든 이 만남을 원만히 마무리하려는 열정이 중요하다. 두어 달 만에 만난 부모님은 전부 다 지쳐 보인다. 부모님은 매번 조금씩 미래에 가까운 얼굴이 되어간다. 그 사실에 숙연해지지만 티내지 않는다. 어쩌면 부모님도 내 얼굴에 깃든 그늘에 난감해하고 계실지 모른다. 그래서인지 부모님 앞에서는 늘 씩씩한 척을 하게 된다. 두 분 역시 내가 갈 때마다 최대한 정정함을 선보인다. 아빠는 새벽부터 일어나 온 집안을 청소하고 엄마는 온갖 반찬을 만들어 놓고 나를 기다린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는 줄줄이 읊는다. 하동에서 삼촌이 감자 보내줬는데 싸갈래? 김치 담갔는데 싸갈래? 너 준다고 반찬 많이 했는데 싸갈래? 가져가더라도 늘 남거나 상해서 버리기 마련이라 고개를 저으면 엄마는 말한다. 너도 자식 낳아봐라. 뭐든 싸주고 싶지. 그 말에 대답한다. 그럼 조금만 싸갈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는 여전히 편치 않아서 외식 대신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기로 한다. 엄마가 가스레인지 앞에서 뒤적뒤적 고기를 구울 때 나는 옆에서 상추를 씻는다. 밥을 푸고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반찬을 그릇에 담아 거실에 있는 테이블에 둘러앉는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엄마의 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시리즈. 시간차 공격으로 치고 들어오는 아빠의 내가 이야기 하나 할까? 2탄, 3탄, 4탄. 전혀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를 배틀하듯 쏟아내며 내가 맞네, 당신이 틀렸네, 옥신각신하는 부모님을 앞에 두고 나는 그저 열심히 먹는다. 여기서 6번째 각오 추가요. 6. 부모님의 말다툼은 집안에 흐르는 배경음악쯤으로 여긴다. 얹히기 직전에 점심 식사가 끝나고 소화도 시킬 겸 동네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다. 그럴 때마다 아빠는 조금 내키지 않는 눈치다. 평소 나가면 다 돈이다 라고 굳게 믿는 아빠는 될 수 있는 한 집에 머물고 싶어 하시지만 엄마는 집에 있으면 없던 병도 날 것 같다고 하신다. 또 한 번 두 분의 아웅다웅을 모른 척하며 신속히 운전석에 앉는다. 잠시 후면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므로 지상 좋다. 딸이 운전하고 내는 뒤에 딱 타있고 내는 이럴 때 기분이 최고로 좋다. 계절이 한 곳에 모인 숲길을 부모님과 함께 걷는다. 걷는 내내 엄마는 각종 꽃과 풀에 대해 강의를 펼치고 이런 데가 없는 서울에서는 갑갑해서 못 살 것 같다는 입장을 표명하다가 갑자기 아빠와는 말이 안 통한다는, 취미도 맞지 않는다는, 이제껏 수천 번은 더 들어 외워버린 고충을 새롭게 털어놓는다.
그 모든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다 듣고 있던 아빠는 잠시 투덜투덜하다 일부러 멀찌감치 앞서갔는다. 오랜만에 가족 외출이 파국을 맞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나는 입을 다문다. 어떤 말을 더 한다고 해서 말끔히 해결될 역사가 아니다. 나와 부모님 사이에 흐르는 강은 엄마와 아빠 사이에도 흐르고 있다. 몇 시간 후 엄마 반찬으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길을 나선다. 짐을 들어주겠다며 주차장까지 따라 나선 엄마에게 용돈 봉투를 건넨다. 아이 왜? 너 힘들게 번 돈을 자꾸 왜? 됐다. 안 할래. 손살을 치는 엄마를 못 본 척하고 차에 올라타 봉투를 던지고 창문을 닫으면 어느새 엄마는 봉투를 쥔 채 웃는다. 고마워. 점점 작아지는 엄마의 모습을 룸미러로 바라보며 서울을 향해 차를 몬다. 아까부터 마음은 내 집에 가 있지만 올 수 있어 좋았다 싶다. 그러면서도 자동차가 서울에 가까워지니 무념무상의 눈동자로 긴 숨을 내쉬게 된다. 다음 날 나의 공간에서 오직 나를 위해 차린 밥상을 보며 생각한다. 젓가락질 몇 번이면 끝나는 썰렁한 식탁이지만 나는 이게 더 좋다고. 역시 밥은 혼자서 조용히 먹는 게 좋다고. 엄마 아빠를 좋아하지만 가끔 만나야 더 좋다고. 엄마가 싸준 감자를 먹으며 문자를 보낸다. 엄마, 감자가 너무 맛있네. 잘 먹을게요. 엄마의 답장. 그런 감자 서울에서는 못 산다. 준다고 할 때 많이 가져가지. 더 갖다 줄까? 엄마는 늘 내게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한다. 다만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어서 늘 사양하게 된다. 우리는 서로가 보고 싶어 만났으면서도 정작 그 얼굴 앞에서는 내내 투덜거리다가 헤어지고 나서는 나의 못남에 잠을 설친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내 밥상에는 엄마 반찬이 올라오고 그걸 먹으며 만회라도 해보겠다는 듯 나는 문자를 보낸다. 너무 맛있네. 잘 먹을게요, 엄마. 한두 달 후에 어제 오늘과 같은 일은 순서도 안 바뀌고 또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사실에 늘 안도한다. 어쩌면 부모님도 그러실지 모른다. 외로우니까 점심이다. 직장 생활 대략 15년 차. 점심은 이제 내게 중요하면서 또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됐다. 스스로 혼밥을 즐기기도 하고 혼자 먹기 싫어서 좋아할지 싫어할지 잘 모르겠는 후배들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고 청하기도 한다. 평일에 주로 내가 있는 공간은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회사 빌딩 지하 1층에 구내식당이 있지만 맛있는 음식을 포기할 수 없는 나는 정식 점심시간보다 더 빠르게 사무실을 나서 맛집에 줄을 서곤 한다. 반드시 맛있는 걸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맛없는 음식은 웬만하면 먹지 않는다가 나의 주의사항이다. 11시 40분 조용히 후배 2명과 사무실 밖으로 탈출했다. 회사 인근 빌딩 지하에 있는 즉석 떡볶이집으로 갔는데 놀랍게도 이미 만석이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점심을 먹으러 몇 시에 나온 걸까? 11시 20분? 30분? 점심을 먹기 위해 출근하는 사람들인가? 약 20분을 기다려 떡볶이집에 들어서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식당 복도에서 소중한 20분을 허비하며 서 있어야 했는지 급속도로 후회했다. 떡볶이 맛은 꽤 괜찮았다. 콩나물도 신선했고 사이드 메뉴로 시킨 김말이도 손수 튀긴 것 같았다. 볶음밥을 추가할까 고민했으나 후배가 배부르다며 거절해서 시키지 않았다. 즉석 떡볶이를 먹으면서 볶음밥을 시키지 않은 건 내 인생 최초였다. 떡볶이를 먹고 나니 점심시간이 20분 남았다. 식후 커피는 기본이지만 오전에 이미 커피를 한 잔 마신 터라 그다지 당기지 않았다. 누군가 커피 마셔요
라고 청했다면 물론 마셨을 터이지만 갑자기 혼자 있고 싶어졌다. 사무실로 올라오니 식곤증이 느껴져 책상 위에 엎드렸다. 가끔 10분씩 자고 나면 오후 컨디션이 활기차다. 회사에 예약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안마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보았으나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참으로 이상하다. 점심시간에는 쪽잠을 자도 1시를 넘어 깬 적이 없다. 12시 58분 내지 59분에 눈이 딱 떠지는 나는 천생 직장인인가. 물론 15년 동안 1시를 넘겨 깬 적이 딱 2번 있지만 2분 또는 3분이 초과됐을 뿐이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30분 이상 지각한 적도 3번이나 될까. 시간 약속에 강박증에 있는 나는 지각을 끔찍히 경계한다. 지금은 12시 55분. 점심시간에 써야 하는 산문이라는 미션 앞에서 내게 남은 시간은 단 5분. 이 시간 안에 글을 마치지 못할 테니 이 글의 완성은 내일의 점심시간일까 아니면 모레? 또는 다음 주 월요일? 결국 화요일이 되었다. 문득 시계를 자주 안 봐도 되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주어진 시간에 점심을 먹고 퇴근하는 일상. 이 평범한 루틴을 포기하고 오전 11시쯤 일어나 12시쯤 조식 같은 점심을 먹고 하루 2끼만 먹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그 안에서 또 다른 루틴이 생기겠지만 아침 같은 점심을 마주해봐도 좋겠다. 퇴근이 좋아서 출근한다는 어느 작가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나는 반대다. 출근이 더 좋다. 새벽 6시에 일어나 6시 40분에 집을 나서서 7시 45분에 회사에 도착하는 것이 나의 평일 일상. 지옥철을 타야 하는 퇴근보다 상대적으로 사람을 적게 마주할 수 있는 출근길의 지하철이 좋다. 사무실에 1등으로 도착해 아무도 없을 때의 고요함은 나에게 평안함을 준다. 고작 10여 분의 시간일지라도. 외로우니까 점심이다 라는 제목을 먼저 쓰고 시작한 글이었다. 평일의 점심은 어쩐지 쓸쓸하다. 아무리 맛있는 메뉴를 선택해도 속도를 내서 먹어야 한다. 속을 터놓고 회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동료는 없어진 지 오래. 내가 좋아하고 신뢰했던 이들은 모두 떠났다. 가끔 찾아와주는 전 동료, 기꺼이 속내를 드러내도 두렵지 않은 몇몇의 사람. 일로 만났지만 친구가 된 선후배들을 만나지 않는 한 나의 점심은 여전히 외로울 전망이다. 오늘 점심은 특이한 까까에 도전해요. 이틀 전 저녁에 K와 함께 편의점에서 특이한 과자를 잔뜩 샀다. 나는 세상에 계란 프라이 맛 플러스 김치볶음밥 맛 감자칩이라는 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한 적이 없었다. 계란 프라이 맛을 꺼내 한 입 먹으니까 그 적나라한 식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짜 계란 프라이 맛이 분명하게 느껴져서 당혹했다. 미묘한 계란 비린내까지 잘 표현되어 있었다. 좀 더 면밀하게 묘사하자면 그것은 계란 프라이의 살짝 탄 외곽 부분을 뜯어내서 먹는 맛이었다. 거의 본능적인 거부감과 탄수화물 과다 섭취에 대한 부담을 이겨낼 수 있다면 밥 반찬으로 먹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함께 들어있는 김치볶음밥 맛 감자칩은 좀 더 익숙한 맛이었는데 김치라면에 들어가는 시큼하고 짠 시즈닝을 감자칩에 발라먹는 것과 아주 유사한 맛이 났다. 두 감자칩의 맛이 포장 속에서 뒤섞이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고유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도 신기했다. 내 뇌는 식품공학의 마법 때문에 약간 혼란해했다. 분명히 내가 아는 그 맛인데 식감이 전혀 달랐으니까. 바삭바삭한 물을 마신다면 비슷한 기분일까? 와, 진짜 그 맛 나네? K와 나는 당황스러운 웃음을 흘렸다. 흐흐흐. 하지만 군것질거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신선한 충격이 아니라 익숙한 즐거움이었다.
그날의 실험적인 과자 도약은 거기까지 하기로 하고 우리는 봉지를 접었다. 그날의 경험 덕에 마트에 들렀다가 평소엔 신경도 안 쓰는 과자 매대에 눈길이 갔다. 별별 것들이 다 있었다. 꽃갈콘 멘보샤 맛, 허니버터칩 웨딩케이크 맛, 도미덮밥 맛 감자칩. 좀 더 돌아다녀 보니 재현 범위가 맛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떤 음식의 모양을 흉내내는 젤리들도 가득했다. 통닭 모양 젤리, 삼겹살 모양 젤리, 회 모양 젤리, 단무지 모양 젤리. 음식의 스펙트럼을 아무리 넓혀도 거기에 속하지는 못할 것 같긴 하지만 똥 모양 젤리도 있었다. 그 젤리 포장엔 물티슈가 붙어 있었다. 중학교 사회 시간에 현대산업은 소품종 소량 생산에서 소품종 다량 생산을 거쳐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외웠던 기억이 났다. 인류의 산업 문명과 식품공학이 도미덮밥 맛 감자칩과 똥 모양 젤리라는 숭고한 목적을 위하여 그 기나긴 발달의 여정을 거쳐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다. 나는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과자 시장의 외연이 특이하게 확장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포털에 검색해봐도 과자 회사들의 입장은 찾기 힘들었다. 그래도 SBS에서 낸 동영상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편의점에 가면 특이한 맛의 과자들이 많이 보이는데 실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과자다. 구매 및 SNS 데이터들을 분석해 그 시기 트렌드에 맞는 조합을 예상해 만들었다. 라는 두 마디만 남기고 뜬금없이 빅데이터의 다른 활용 분야로 이야기가 넘어가더니 과자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글쎄, 내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18cm짜리 작은 프라이팬을 샀는데 1인용 실리콘 뒤집개를 추천하는 것은 데이터에 따른 적절한 판단이겠지. 하지만 내가 도미와 감자칩을 자주 같이 사 먹는다고 해서 도미덮밥 맛 감자칩을 원할 것 같지는 않은데 웨딩케이크 맛 허니버터칩이 어떤 데이터에서 나왔는지는 정말 짐작도 할 수 없었다. 비혼주의자가 늘어나는 현 통계에 맞춰 과자로라도 결혼의 느낌을 즐겨보라고? 그래도 업계 종사자들이 우리 사회의 동료라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었다. 세상에 온갖 형태와 온갖 맛의 과자가 다 나왔는데 참신하면서도 친숙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맛을 만드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겠나. 모두가 군옥수수 맛과 소금 맛과 치즈 맛 과자만을 만들어 팔 수는 없는 법이다. 모든 기획이 그렇듯 새로운 과자 기획 또한 고뇌로 가득 찬 영역이겠지. 나는 어떻게든 참신한 과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상상했다. 삶이라는 벅찬 시련에 맞서 싸우는 그들의 도전에 겸허히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일종의 일상의 도전이라 생각하고 꽃갈콘 멘보샤 맛을 샀다. 멘보샤는 으깨서 익힌 새우살을 빵 사이에 끼워서 튀겨 먹는 중국 요리다. 포장에 적혀있지 않았더라면 꼭 집어 말하긴 힘들었겠지만 꽃갈콘에서는 분명히 멘보샤 비슷한 맛이 났다. K는 도미덮밥 맛 감자칩도 담백한 생선살과 미묘한 간장의 맛이 느껴지는 아주 즐거운 과자라고 넌지시 말했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이라 여러분도 들어보고 재미가 있으셨다면 한번 책 전체 내용을 읽어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